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요새 정말 무더위가 엄청나잖아요. 진짜 더워요. 습하고. 그렇죠. 폭염 주의하라는 그 알림 문자를 요즘처럼 자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부채 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채를 보시면요. 이 안쪽에 보시면 태양인 그림이 있어요. 있네요. 근데 이 해 그림이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시작되면 색깔이 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오, 이게 다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 부채인데요. 이 해 그림이 빨갛게 변하면요. 그늘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이제 폭염 경보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채잖아요. 시원하더라고. 어르신한테 꼭 필요한 부채 같은데 그런데 이 부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나요? 이 부채요. 기상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복지단체가 함께하는 해피해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채인데요. 전국 27개 지역 연탄은행 지부에서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이 부채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후텁지근하고 습한 무더위가 이어질까요? 이설아 캐스터에게 들어보시죠. 네, 오늘 정말 부채가 필요한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전주 34도를 최고로 서울이 32도, 대전이 33,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릉이 25도 등 서늘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름철 생활지수를 보시면 오늘도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 높겠습니다. 또 불쾌지수 역시 높겠는데요. 서울의 식중독 지수는 경고 단계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북한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일 동안의 예상 강우량이 적은 데다 비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아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와 전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은 25도로 열대야의 기준입니다. 밤새 서울과 제주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번째 순서는 강승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세상 속 SNS 이야기, SNS 스토리.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한낮에, 평일 대낮에 그 사람 많은 광화문 앞에서요. 한 남자가 한복을 입고 막춤을 췄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누가 도대체 이런 옷을 입고 춤을 췄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한 남자가 춤추는 영상이 조회수 200만 건을 기록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복장이 좀 특이하죠? 저기 왕이 입는 골령포인데요. 뭐죠? 선글라스도 꼈고요. 정체가 뭘까요? 뭐 하시는 거지?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그의 정체는 바로 어머나 박보검 씨네요. 네, 서서히 리듬을 타더니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댄스 300에 빠지는데요. 붐바스틱, 붐바스틱. 예,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지난 2월에 개봉한 영화 검사외전에서 배우 강동원이 선보인 일명 붐바스틱 춤입니다. 이 춤은 검사외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했죠. SNS에서 큰 화제가 된 박보검의 붐바스틱 춤은 사실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예고편 촬영 장면이었는데요.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와 남장 내시 홍라온의 이야기를 다룬 궁중 로맨스입니다. 박보검, 김유정 주연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오는 8월 KBS E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를 그린 초상화 한 점이 SNS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원본과 비교해볼까요? 똑같네요. 네. 더 놀라운 사실, 이 작품들이 모두 화장품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화장품으로요? 네. 이 작품을 직접 그린
김미승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 벽 한편에 쫙 걸려있는 그림들인데요. 눈에 확 들어오죠. 미승 씨가 주로 그리는 건 인물화인데요. A4 용지 한 장 크기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꼬박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표현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화장품도 다른데요. 모든 화장품이 그녀에게는 좋은 도구라고 하네요.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아이라인, 붓펜 아이라이너인데요. 그냥 눈에 아이라인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제 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을 눈동자 하듯. 같은 부분도 실제로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나가는 미승 씨인데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화장품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알려주진 않잖아요. 왜 시작한 거죠? 너무 궁금하네요. 미술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실기 시험을 보다가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인물 표현을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비비크림을 그때 한번 발라봤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시험 점수가. 그렇군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질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값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합니다. 미성 씨 근데 택배 왔네요? 이거 뭐예요? 새로 사신 건가요? 지금 편지랑 같이 SNS 보시고 화장품 이렇게 안 쓰시는 거 보내주셨어요. 네, 미승 씨의 작품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안 쓰는 화장품을 선물해 주기도 한답니다. 재료값이 안 들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SNS로 제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제 당첨자를 뽑아서 당첨자분을 그려드린 거예요. 멋있겠어요. 네, 그리고 받은 선물에 자신의 재능을 더해서 이렇게 보답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폐품이 그 작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걸 또 알리고 싶고 또 새로운 분야인 것도 이제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SNS에도 올리고 작품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미승 씨.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묵혀두고 있는 화장품이 은근히 많은데 네. 이거 폐품되지 않고 정말 예술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내드려야겠어요. 한번 가서 얼굴에 그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럼 저도 예술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술이세요. 이미 예술이십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아이고,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심 가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김지은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얼마 전에 한 40대 남성이요.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묵지마 폭행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말도 서투른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힙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의 핫 이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관심 가는 소식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관심 가는 핫 이슈. 얼마 전 인터넷에 후끈 달궜던 하나의 영상. 바로 대합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 남성의 모습이었는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일방적인 폭행에 급기야는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 한국인 남성은 왜 이렇게 폭행을 했을까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양주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엄마 이런 애들 말이 반말이잖아요. 오해하는 소리가 반말로 그래가지고 술 많이 취했나 보네. 노래하라고 반말을 낸 거예요. 그래 반말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때린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유인즉슨 바로 뭐야라는 반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건데요.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지 폭행 현장에 있던 미얀마인의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폭행당한 미얀마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해요. 한국말 못했어요. 한국말 못하니까 영의자가 도망갔다고 얘기해. 좀 동영상이 있대. 어떻게 저가 생각하다가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어요. 서툰 한국어 때문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 조금이라도 친구를 돕고 싶었던 지인이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번 일이 여기저기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본인 갔다 오니까 본인한테 알려주더니 일이 커져가지고 있어서 자수했답니다. 일방으로 조사가 마무리돼 있어요. 어디론가 걸어가는 한 남성과 그가 사라지자 허겁지겁 빠른 손놀림으로 차량 안에 금품들을 쓸어담기 시작하는 이 여성. 뭔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성 알고 보니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 상습 절도범이었다고 합니다. 아, 참.
택시랑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적 절도를 했는데 총 10번 정도 범행을 저질렀어요. 무려 10번의 절도를 저지른 그녀의 범행 수법은 바로 유혹? 적극적인 대시로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곤 절도를 했던 건데요. 나는 마음이 술은 어쨌든 생일날이라 친구들이랑 급기야는 잠자리를 제안하면서 남성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친구 집에 찾아갔다고? 그래. 그렇게 자리를 뜬 두 사람. 하지만 몇 분 후 이 택시기사 또한 순식간에 이 여성에게 절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제 그래고 이제 일단은 집에서 나왔어요. 네? 나와서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가는 중인데. 나 그게 핸드폰 죽은 거 같은데? 몇 달이야? 사줬대? 진짜요? 차 여기 세우고 갔다 와봐요. 네, 알았어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 여성. 그런데 남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동전과 지폐를 훔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 그녀가 훔친 금액만 무려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새벽에 들어온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었고, 그 요 안에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 요만큼 있었는데, 네? 요거를 다 덜어가 버렸으니까. 네? 이 남성분이 하루를 꼬박 일해서 벌었던 전부를 훔쳐간 셈인데요.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 절도범의 충격적인 정체. 여자가 아니다. 했는데 수사 도중에 여성이 아니라 여장 남자라는 걸 확인해서 세상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첫 번째는 남자라는 걸 했고, 머리도 기르고, 손도 엄청 고운 손이. 손도 곱고, 피부도 거의 여자 피부니까. 어느 누가 봐도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여성의 모습이었다는 이 여장 절도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행히도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도 창피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창피는 나 하나만 족하면 되지. 또 여러 사람 또 당하면 어떻게 해요? 때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있죠. 이 사실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이네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그리고는 금세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고가의 자전거만 골라 훔치는 전문 자전거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수법이 조금 황당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저도 지금같이 맞춤형 절도로 이렇게 미리 사전에 판매를 하고 후에 절취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가 절도범이 훔쳤던 고급 자전거 중 한 대입니다. 배달을 갔다가 그 주변에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하면 먼저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한 후 그 후 절취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제 이해하셨죠? 이른바 선판매 후 절도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피의자. 물건은 없어도 먼저 인터넷에 고급 자전거를 판다고 글을 올려 소비자들의 현혹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물 사진을 보내서 구매자들 깜빡 속여왔습니다. 그리곤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즉시 반와던 현장에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자전거를 훔쳐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 7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왔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밖에다가 놨다가 이제는 자전거를 자꾸 이 안에다 들여놨어요. 사실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하고 좁은데 남편이 차라리 여기다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이고 외양간 고친다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밖에다 놨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남편이 이 안으로 들여놓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자전거 절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안전 보관하는 것만이 범죄 예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철의 사각지대인데요. 아니 근데 주철 씨, 예. 여름을 맞아서 아주 시원한 바닷가에 다녀오셨다고. 아,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소문이 빠르네요. 예. 부러워요. 예,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휴가를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이 휴가철만 되면은 이게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무슨 사연일지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길에 천태만상, 전국 방방곡곡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주철의 사각지대. 여름철 노출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짧아지고 얇아진 옷만큼이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에서부터 지하철과 공중 화장실까지 몰카 단속에 나선 몰카 범죄 단속반. 여성들의 행복한 여름과 휴가를 위해 김주철의 사각지대에서 몰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와우, 여름이다! 제가 부산에 떴습니다. 여름철이면 인기 피서지로 손꼽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이번 여름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피서를 즐기러 이곳을 찾았는데요.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피서객들. 그러나 누군가의 카메라는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 피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피서객들은 1년에 한 번 뿌린 여름 휴가 때 가장 불안함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몰래 카메라 지금 기승 부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걱정이 제일 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몰래 찍을까 봐. 남자들 시선도 그렇고 몰카 같은 거 그렇고 저희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혹시 우리를 찍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고 불쾌스러운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올 때 좀 걱정되기도 해요. 해마다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몰카 범죄 때문에 여성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냥 봐서는 해수욕장을 촬영한 영상 같지만 이 영상은 몰카범이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악용하기 위해 촬영한 성범죄 영상이라는 사실.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노출 부위를 촬영한 것은 동영상에서부터 사진까지 가지각색입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는 바로 몰래카메라 성범죄. 그래서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타인의 허락이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늘어만 가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여름 파출소 단속반이 해수욕장에서 수시로 나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심스럽고 그런가요? 특별히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해변이랑 맞지 않는 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혹시나 여자분의 몸을 찍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각별히 주의해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여성만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단속 활동. 은밀한 곳까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는 몰카 때문에 여성 피해객들이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든지 순찰 시간에 꼭꼭 한 번씩 공중 화장실을 순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단속반에 손에 들려있는 몰카 탐지기 그 비법입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있다면 이렇게 감지를 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내는 겁니다. 이처럼 해운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국 해수욕장에서는 해장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몰카범 이제 꼼짝마! 몰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상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몰카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 몰카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회사 동료에게요?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회사 동료에게 몰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누가 본인 다리를 도찰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남자 동료였던 거죠. 같이 일하던.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냥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안전하다고 여긴 일상 속에서 당한 몰카 피해.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찍히는 사람은 정말 상처가 크다는 걸 좀 알고 그런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시더라고요. 진화하는 몰카 범죄. 그렇다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몰래 카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보안 장비 단속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몰카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몰카로 둔갑해버린 생활 속 필수품들입니다. 어머나. 보시는 이 제품도 역시나 화재 경보형인데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담배 가게지만 이 안에 몰카 제품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아요? 이 밖에도요, 차 열쇠 보십시오. 기본이고요. 작은 손목 시계에도 탑재된 카메라 보이시죠? 탁자 위에다가 그리고요, 어느 얹혀놓고 곳에나 이제 올려놓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달력등. 몰래 카메라 유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워낙 몰래 카메라가 지금 활성화되고 많이 지금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들이 시중에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몰래 카메라 잡는 일명 몰카 탐지기들도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몰카를 숨겨놓고 탐지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는 지금 카메라가 잡히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카메라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몰카가 숨겨져 있는 곳을 정확히 보여주는 몰카 탐지기. 진화하는 몰카만큼 탐지기 또한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딱 걸렸네. 예. 몰카의 온상지하면 지하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요, 지하철 몰카 단속 현장을 쫓아가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지하철 내에서 몰래 촬영하는 거나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된 여부 점검 나왔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특히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 몰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좀 유심히 보시나요? 천정하고 벽면하고 화장실 문 뒤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인 화장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몰카가 설치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더욱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 순찰 지역으로 분류해 몰카범들에겐 경각심을, 여성들에겐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집중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몰래 카메라로 몰래 훔쳐보고 있는 몰카범 당신! 경찰의 눈 또한 당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한민국 만세. 어제 송일국 씨의 SNS를 통해서 우리 선종의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손에 빨간 봉숭아 물을 들인 장남 대한이, 그리고 이에 질세라 양손 가득 물들인 둘째 민국이도 있고요. 근데 만세는 손에 물을 안 들였네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봉숭아 물을 들인 날 만세는 아파서 유치원에 못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만세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랄게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디바 엄정화부터 성인식의 박지윤, 그리고 선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JYP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여가수들이란 건데요. 자, 그리고 올 여름 이 계보를 이어갈 박진영 사단의 또 다른 기대주가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의 중국인 멤버 케이씨입니다. 2010년 미스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자, 바로 오늘 공개된 첫 솔로곡 괜찮아 괜찮아 판타지인데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페이 씨,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자, 그리고 8월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섹시 퀸 현아.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사랑받았던 그룹 포미닛. 하지만 지난달 끝내 공식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는데요. 그랬죠. 홀로서기 이후 첫 솔로 컴백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 여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섹시 퀸은 누가 될지 저 정말 기대할게요. 자, 2012년 기억나시죠?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굴 싸이의 강남스타일. 난리가 났었죠. 월드스타 싸이 옆에서 춤추던 저 꼬마 기억하시나요? 당시 싸이와 똑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았던 황민우 군입니다. 당시 7살이었는데요. 4년이 흐른 지금 몰라보게 훌쩍 자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변한 모습이 또 한 번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리틀 싸이 황민우 군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라비아로 활동하고 있는 리틀스타일 황민우입니다. 많이 컸죠? 강남스타일 출연 이후 큰 인기를 얻었던 민우 군. 2013년 정식 솔로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예. 인기가 정말 엄청나네요. 흥겨운 춤과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뜰 줄은 몰랐어요. 너무 짧잖아요, 제가 모습이.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계속 누나, 형, 후배들이 오거든요. 자, 리틀 싸이답게 싸이와의 인연도 쭉 이어졌는데요. 2016년 싸이의 데뷔 뮤직비디오에 한 번 더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민우 군이 안 나왔는데. 있죠. 그게 제예요. 전데요. 가면이 싸이 삼촌 얼굴로 바꿔서 좀 아쉬워서. 그랬군요.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황민우 군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아우, 더 낫네요. 예. 현재는 트로트 가수 최영철 씨와 함께 그룹 아싸라비아를 결성해서 트로트 분야에 도전 중인데요. 무대에 오를 안무를 이날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딱 내리시죠. 왜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추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민우 군이 아버지 뻘 되는 선배 최영철 씨를 구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앨범, 어떤 앨범일까요? 네, 바로 해주고 떠나요라는 흥겨운 트로트였는데요. 민우 군 트로트도 잘 어울리네요.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무려 45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죠. 민우 군은 최영철 씨에게 제스처와 표정을 배우고요. 최영철 씨는 민우 군에게 안무를 배웁니다. 아주 환상의 콤비입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최영철 선배님과 같이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 좋고 최영철 선배님도 기분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전형적인 트로트에서 이 테크노로 변형화시키니까 많은 분들이 색다르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런 음악도 있어. 네,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활동 예정이라는 두 사람. 신한류 스타가 탄생하나요? 그 행보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최영철 선배님과도 하고 있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전 세계로 제 이름 황민우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아유, 민우 군 정말 끼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할게요. 자, 다음 코너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입니다. 추재영 형사께서 준비하셨죠? 예. 올해 초 10대 여종업원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후 암매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나올 뻔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여 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마리였을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그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노래방에서 일하던 10대 여종업원이 암매장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사체 한 구가 발굴됩니다. 사체의 신원은 충격적이게도 10대 소녀. 가출 청소년이었던 이 소녀의 죽음은 이른바 노래방 10대 여정업원 암매장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도대체 죽기 전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절망과 공포로 뒤덮였던 소녀의 마지막을 들여다봅니다.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제4화 살인마의 편지입니다. 사체가 발굴되고 4개월이 지른 지금 참담했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대로 유기된 장소로 탑으로 파는 장소거든요. 피의자는 당시 공범과 함께 폐가 앞마당에 사체를 유기한 것인데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공범이 권유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사체를 유기하게 된 거죠. 만약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10대 소녀는 아무도 찾지 않은 이 폐가에서 억울한 잠을 자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13개월 만에 드러난 사건, 이른바 10대 소녀 암매장 살인 사건입니다. 이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었던 건 한 통의 제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노래방에서 뛰쳐나온 폭행 피의자 정혜원. 그 길로 아는 지인에게 달려가 횡설수설 겪은 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지혜는 어딨어? 지혜 죽은 것 같아. 지혜가 죽었다고? 폭행 피해자 정혜원의 얘기를 듣게 된 지인, 사건이 예산 일이 아니란 걸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살해당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제보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제보자를 만나니까 그 당시에 또 현장에 누가 또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살해되지 않은 그 피해자를 이제 어렵게 찾아서 만나게 됐던 겁니다. 제보자를 통해 어렵게 만난 폭행 피해자 정혜원. 소녀는 트라우마로 인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요. 전데요. 혹시 안지혜 씨 모르세요? 지혜요? 지혜 왜요?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야 했던 폭행 피해자 정혜원.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출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또래의 10대 소녀 정혜원과 안지혜. 그런데 어느 날 노래방 업주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거죠. 2명이 그 피의자가 운영하던 그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었던 겁니다. 흔히 말하는 덤벨, 그 덤벨이나 이제 옷걸이에 있는 행거 옷걸이라고 하는 그 쇠봉 이제 12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피해자 한 명은 이제 사망을 했고, 한 명은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2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야 했던 소녀들. 끝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한 소녀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녀를 무참히 살해한 노래방 주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한 신형사.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노래방부터 찾아가 보는데요. 그런데 불법 영업으로 단속을 당해 영업 중지였던 상황. 포기하지 않고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경찰입니다. 남편분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네. 그 인간 교도소에 있거든요. 왜 잡아가놓고 또 찾아요? 교도소요? 그 당시 이제 그 피의자는 이제 다른 사건으로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게 확인이 됐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 이제 수사는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신형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면회 기록 영상부터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대화가 담긴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만재야, 그 형사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 애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냐? 애들? 걔네들 누군데? 아, 그 있잖아, 그 노래방 그 걔네들 그 여자 2명 있잖아. 아, 걔네들?
아, 뭐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 증거도 없는데 뭐 걱정해. 피의자와 같이 사체를 유기한 공범이 면회를 와가지고 여자 문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피의자는 그 안에서 증거 있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눴던 면회자 강두식을 공범으로 확신한 신형사. 혹시 그의 소재 파악에 강두식이가 들어갑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남편 면회도 굉장히 자주 왔던데.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른다니까 형사님.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정말 짜증나네 진짜. 모른다고만 잡아떼는 피의자의 부인. 그 와중에 신형사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은 그동안에 이제 교도소에서 온 모든 편지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편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한 200여 통 정도 되는 그 편지를 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범행을 입증해줄 결정적 실마리, 바로 피의자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 안에는 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찢어라는 이제 취지의 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한 통의 편지. 이 편지 뒤편엔 편지 읽고서 바로 찢어버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아내는 이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형사가 살인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사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피의자 이만재. 내 지긋지긋한 교도 다시 오라 봐라. 이만재 씨. 뭐야? 이만재 씨. 경찰입니다. 잠깐 서로 동의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교도소 앞에서 긴급 체포. 출소하는 날 경찰서로 끌려온 피의자 이만재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만재 씨, 당신이 죽였죠? 그거 누가 그래요? 그 혜원이가 그러죠? 또 걔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혜원이랑 지훈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피의자가 이제 처음에 진술할 적에는 이제 그 피해 여성 2명이 자기를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그 질투로 인해서 싸우다가 요 피해자가 요 피해자를 죽였다. 10대 여정원인 두 소녀가 노래방 업주인 자신을 좋아해 피해자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거는 신빙성도 없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형량 때문에 어떤 그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니, 그게 피의자 말이 이만재의 됩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지 않았던 신형사. 씨, 당신이 살해했잖아.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내세요.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증거를. 이거 이만재 씨가 쓰던 아령 맞죠? 여기서 안재 씨 혈흔이 검출됐어요. 이게 제 거라는 증거 있습니까? 이거 이만재 씨 노래방에서 가져온 장본데 이만재 씨 그 시체 맞죠? 그럼 이 편지도 이만재 씨가 썼겠네요. 다 걸렸네요. 작은 신발이 붙이자. 이놈 옆에 내 이거 버리라고 했더니. 범행에서 사용된 도구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똑같은 필적으로 감정을 받게 된 장부와 편지. 그리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게 됩니다. 그는 도대체 왜 어린 소녀를 무참히 살해한 것일까요? 불법 영업으로 휴업을 하게 된 피의자 이만재의 노래방. 매출이 없던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는데요. 이때 쉬고 있는 10대 여정원들을 발견한 피의자 이만재는 둔기를 들게 됩니다.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들을 12시간 동안 무참히 폭행. 사망한 피해자 안지혜를 폐가에 안매장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여성이고 또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이기 이전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출 청소년들을 악용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앗아가버린 잔혹한 사건. 현재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를 법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 이게 재구성된 사건 보는 것도 재미지만 이 최재형 경사의 나날이 늘어가는 연기력을 보는 그러니까요. 재미도 쏠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지난 17일 주말이었죠.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네, 41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고속도로 대형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져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더 크게 했는데요. 과연 그날 봉평터널 입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7일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무서울 정도로 빨리 달리는 관광버스, 터널 진입 구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결국 멈춰있던 앞 차량을 덮치면서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10조 남짓한 시간에 일어난 대형 추돌 사고. 이 사고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던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영동고속도로 위의 관광버스는 대체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까요?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의 장례식장에서는 여성 사망자 4명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사고 소식에 조문객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거기 있었을 뿐인데 이건 아이들만 들뜬 모습으로 휴가를 떠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가족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영동고속도로의 봉평터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터널 곳곳에는 흩뿌려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들이 있었고요.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처참했던 사고의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사고 수습에만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를 찾아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 기사 상태가 어떤데 대화가 불가능하죠? 아직 조사하려고 좀 해본 중인데 출혈했어요. 출혈 중에 코뼈가 부러져 고쳐져가지고 이거 좀 원인에 대해서 그 기사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기사는 자기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그렇게 사고 난 거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버스 앞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봉평터널 입구에 가까이 오자 속도를 줄여서 진입하는 차량.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쾅 부딪히며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그대로 앞에 있던 5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버스. 이에 사람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를 만나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얘는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이리로 가든지 아니면 쭉 이렇게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앞에 차가 거의 그대로 갔는데 그냥 쭉 오잖아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운전자가 발견을 못했고 그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우지도 그다음에 차선을 바꾸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아예 안 받고 아니면은 조느라고 안 받고 뭐 이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 차는 요 간격이 하나, 둘, 셋, 한 60m 될까요? 근데 이 차는 먼저 속도를 줄이잖아요. 옆으로 피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버스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옆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달려오거든요.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죠. 충분한 거리가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앞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는 뭐 버스 운전자만 아는 거죠.
이것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앞차와 충돌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앞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졸음운전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버스기사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휴대전화 조작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보니까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니 뭐 쭉 이래 왔는데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이 그냥 충격했다. 뭐 요지는 그거네요. 그런데 한 제보자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 또 다른 사고 원인이 제기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버스는 봉평터널에 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비틀비틀거리네요. 자꾸 2차선 도로인데 좌우로 이제 비틀비틀 대면서 졸음운전하는 건가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불안했네요. 전문가는 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또 1차로, 2차로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본다면 지금 갈지자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브레이크도 수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졸음운전을 할 때는 차선을 휘젓고 다니거나 비틀비틀거리고 속도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수시로 밟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통상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잃은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추돌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두 번째 특징,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추돌사고를 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때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과 쾅 충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버스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렇게 아찔한 사고를 낸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시는 중에 가시는 형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빨리 말씀드렸으면 상황이 저희가 조금 진술 밝혀드리고 진술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을 저쪽에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좀 이렇게 곤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취재 중에 어제 버스 운전기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해당 경찰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몽롱하게 운전은 따로 있어요. 예. 죽을지도 따르지 죽고 싶대. 그는 껌을 씹는 등 잠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성 사망자 4명의 발인식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딸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오열을 했습니다. 순간의 졸음운전으로 4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만든 대형 사고. 부상자 가운데는 휴가철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터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 3진9죄로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면허를 다시 취득해서 넉 달 만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비명에 갔기 때문에 분명히 고인들도 천국에 갔으리라고 믿어요. 갑작스런 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평안히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이 된 상태인데요. 순간의 졸음운전은 영원한 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운전자는 평소처럼 졸음운전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정말 피곤하실 때는 꼭 졸음 쉼터에서 쉬어 가셔야 한다는 점 정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1일 목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